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우리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방부대의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한 데 이어 국방성 대변인은 추가 도발대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심야 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북한은 하루가 멀다고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력 충돌까지 전제하며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 등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제 김여정 부부장이 사태가 재발하면 참변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한 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작전 예비 지시를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전시정원 편제대로 완전 무장한 8개 포병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고 여러 작전 보장 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 무인기가 국경을 또 넘을 때를 대비해 대상물을 타격하고 무력 충돌로 번질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감시 경계 근무를 강화하고 평양에는 감시 초소를 증강했습니다. 통신은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한 주권 침해 도발 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총참모부 발표 1시간 뒤 김여정 부부장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별도 담화를 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도 거들었습니다. 무인기 도발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거라고 응수하면서도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처럼 연일 남한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비난전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주민까지 동원을 해서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런 행태가 흔들리는 내부 통제용이라고 보고 사실관계와 관련해서는 무시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의 노동신문이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소식을 접한 인민들의 반응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실명을 동원해 수천만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끓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괴뢰 한국 쓰레기 등 수위 높은 막말과 불바다로 만들고 싶다는 발언을 그대로 전하며 남한을 향한 적개심 고취에 나선 겁니다. 북한은 지난 금요일 밤 외무성명이 성명을 발표한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대내 매체를 통해서도 주민에게 무인기 침투 주장을 알렸습니다. 이런 의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체제 위협을 강조해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제 위협을 확대를 시켜서 강조를 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만큼 북한 내부가 흔들린다는 방증을 오히려 보여준 것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무인기 침투 주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한 우리 군을 비난하며 끔찍한 참변을 언급한 것 역시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면서 북한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거라며 무시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일부 외신 분석에 대해선 북한이 이길 승산이 크지 않은 만큼 가능성은 적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동맹 건전하죠.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튼튼합니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저는 하지 못한다에 생각을 하고 있고. 국방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 행태라고 비판하며 우리 국민의 위해를 가한다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중동에서는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에 사드 포대와 병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달 초 이스라엘에 탄도미사일 200발을 발사한 이란은 전쟁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무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포대와 병력을 이스라엘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란이나
이란 연계 민병대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조정이라는 겁니다. Why did you decide to give the permission for the THAAD to be deployed in Israel? To defend Israel.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런 결정이 미군 장병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라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란은 평화를 원한다면서도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هر وضعیتی آمادگی داره. ما برای جنگ آماده هستیم. برای صلح هم آماده هستیم. 이라크는 이스라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이라크 영공을 지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لعدم وقوع الحرب. وإذا وقعت لا سمح الله فيجب بقاء العراق وأجوائه خارج إطار الحرب. 이란은 헤즈볼라 수장 등의 죽음에 보복한다며 지난 1일 이스라엘의 탄도미사일 200발 정도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보복 공격을 선언하면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북쪽 50km에 있는 비냐미냐 인근 군 기지가 헤즈볼라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군인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라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앞서 구국 당국은 이 공격으로 6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비냐미냐 주둔 이스라엘의 골라니 여단을 향해 대규모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북부 해안도시 하이파 인근 군사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브레이 난민촌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3일 앞서 공습을 받은 이웃을 돕기 위해 달려가다 변을 당했다고 알-아크사 병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근 누세이라트에서도 난민보호소로 쓰이는 학교에 이스라엘군이 포격을 가해 어린이 포함 최소 15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가자 민방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가자시티에서는 카페 앞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 5명이 이스라엘군 무인기에서 발사된 미사일로 숨졌다고 팔레스타인 관영 와파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3주가량 앞두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세로 해리스와의 격차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와 바이든 측근들 간의 불화설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각종 음모론을 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And I think sadly, frankly, the motives are quite transparent. To gain some advantage for themselves. To play politics with other people's heartbreak, and it is unconscionable. 미국 극우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는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미국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외연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We become the party of common sense. You know, we call it common sense. We're conservative. Who the hell knows? We might even be a little bit liberal, but you know what? We have common sense. We have common sense. 해리스와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은 2%포인트 차이로 여전히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TV 토론 직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들며 결과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히스패닉계의 해리스 지지율이 위험할 정도로 낮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바마 때 70%에 달한 지지율이 지금은 56%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반면 트럼프는 강경한 불법 이민 메시지에도 히스패닉계 지지율이 2016년 28%에서 최근 37%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과 해리스 측근들 간의 불협화음이 심화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측은 재선 포기를 여전히 아쉬워하고 해리스 측은 백악관의 미지근한 협조가 서운하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실탄이 장전된 총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으로 향하던 남성이 검문소에서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은
장전된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소지한 혐의로 라스베이거스 출신 49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유세 참석자의 안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보안관실이 밝혔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지만 이번 주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국정감사를 열고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와 경기 남북부 경찰청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였던 호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주도했다는 명태균 씨의 주장에 대해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오 시장 측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2021년 3월 5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다며 만남은 10분 정도로 서울시장 단일화 관련 부탁은 일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 씨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단일화를 비롯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단일화 협상 상황에 관여한 오세훈 시장 측 관계자도 협상팀이 논의해서 안철수 후보 캠프와 단일화 협의를 진행한 것이라며 외부 인사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다른 오 시장 측 관계자도 명 씨와 캠프에서 같이 활동한 적이 없다며 단일화 과정의 결정은 온전히 당 지도부와 후보의 몫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열리는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공소장을 변경 신청했습니다. 네, 오전 10시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받는 대장동 본류 재판이 이어집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는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이 가족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이에 이 대표도 불출석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오후 3시엔 DC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깨워내 성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의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 가운데 20대 김모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20대 박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후 4시에는 3년 전 성형수술을 받던 홍콩 재벌 3세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재판이 이어집니다.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 A씨는 지난 2020년 1월 마취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에서 홍콩 국적의 여성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가 응급조치 미흡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휴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근처에서는 SUV 차량이 갓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 7대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차량 주위를 구조대원 여럿이 빙 둘러쌌습니다. 주변에 멈춰선 다른 차들 역시 어느 곳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과 다른 차 7대가 잇따라 부딪힌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이 사고로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다른 12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나갈 때 보니까 한 대는 완전히 형체를 못 알아보게끔 파손이 됐더라고요. 50분에서 1시간가량은 아예 멈춰 있었습니다.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튕겨 나오면서 차들이 연거푸 충돌한 거로 조사됐는데 현장에서 SUV 차량 운전자는 차가 갑자기 말을 안 들어 멈추려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하여튼 그 문제가 있어서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갓길로 주행을 했대요. 경찰은 운전자 주장대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에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남공주 나들목 근처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가 바로 옆 언덕으로 넘어가면서 50대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때문에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시간여 뒤, 이번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용현 졸음쉼터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경찰은 정체를 뒤늦게 발견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학 교수가 수차례 대리 수업을 했어도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속 대학장을 징계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대학교가 전 공과대 학장 B씨의 감봉 1개월 처분 취소 결정을 다시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대학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속 교수가 수업 일부를 대리 수업으로 진행한 사실을 학과장이던 B씨가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만큼 과실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대학은 B씨가 공과대 학장이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한 소속 교수가 수차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조교수 등에게 대리 수업을 맡겼다는 이유로 B씨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 알려진 이후 전국 대형 서점엔 오픈런 행렬까지 이어질 정도로 한강 신드롬이 대단한데요. 그래서 눈뜰 새 없이 바삐 돌아가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인쇄공장입니다. 네, 파주의 한 인쇄업체로 가볼까요? 작가의 대표작 채식주의자 표지가 쉴 틈 없이 인쇄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곳이 주문받은 채식주의자 인쇄 물량만 무려 4만 부. 공장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밤새 찍어내야 하지만 직원들은 겹경사라며 즐거워했다는 후문입니다. 한 작가의 작품들은 사흘 동안 1분당 136권의 속도로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인쇄 공장들은 평소에 2~3배 양을 찍어내고 있는데요. 책이 부족해서 급하게 생산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네, 한국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통계가 몇 달 전에 나왔었는데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종이책이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한강 아리는 가요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뮤의 노래가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고요. 또 가수 흰의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5년 전에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죠. 한강 작가가 작별하지 않는다의 초고를 작성하고 듣다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면서 실시간 차트 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가수 흰은 한강 작가의 소설 흰을 읽고 활동명을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동익의 룰러비, 김광석의 나의 노래 등 한강 작가가 언급한 대중가요들이 재조명되는 중입니다. 한강 작가는 직접 작사, 작곡해서 노래까지 부른 CD 음반을 낸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요. 음악에 대한 열정도 알려지면서 한강 열풍은 가요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흑백 요리사의 인기에 올라탄 불법 숏폼 영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요. 틱톡과 릴스에 흑백 요리사를 편집한 숏폼이 수천 개인데 그 수익의 절반 이상은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양산형 불법 숏폼을 올려서 한 달에 1억 원 가까이 벌어들인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작사나 OTT의 허락 없이 도용하는 거죠. AI를 사용하면 쇼츠 하나 만드는데 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거액을 들여서 만든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버는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튜브의 공식 입장은 타인의 영상을 무단 재가공하면 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가 요청하면 삭제한다인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개수가 워낙 많기도 하고 새로운 영상이 계속 올라오죠. 즉,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들은 오히려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숏폼 길이를 1분 이상으로 늘리는 추세입니다. 신문은 올해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구글이 뒤에서는 불법 콘텐츠로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을 짚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올 수 있다는 제목인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전국이 공황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실을 다룬 기사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난달에 사업이 재개돼서 시끄러운 새만금을 비롯해서
부산 가덕도와 대구 경북, 제주 등 전국에서 추진되는 신공항만 무려 10곳입니다. 하지만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11개는 이미 만성적자인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이 253억, 양양공항이 211억 원 등 대부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예상 수요를 지나치게 크게 잡아서 애물단지가 된 곳이 많습니다. 예천공항은 이용객이 줄어서 결국 군용 비행장이 되기도 했고요. 공항은 국가가 건설부터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는 구조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공항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논리 아래 공항 건설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과 덴마크 여성들의 인터뷰를 담은 기사인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육아나 퇴사를 고민한 적이 없고 직장에서 눈총, 차별도 못 느꼈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물론 육아와 일 병행은 이들 국가에서도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고 합니다. 경력 단절이나 일 가정 양립 고민을 하는 여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와 가족에게 쓰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문화가 사회에 깊게 뿌리 내렸기 때문이죠. 북유럽 국가에선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누구나 쓸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 퇴근해서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커리어에서 손해를 보지도 않고요. 유자녀 여성 고용률은 80%가 넘습니다. 또 스웨덴과 덴마크의 합계 출산율은 우리나라의 2배의 수준입니다. 한국에서 출산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바로 육아와 일의 병행이 어렵고 경제적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데요. 저출생으로 고민하는 우리나라가 모범 사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0월 14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세계 최초로 로켓을 발사대에 다시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별도의 착륙장이 아니라 발사대에 그대로 돌아온 건 처음입니다. 로켓 재사용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 로켓 스타쉽의 5차 시험 발사입니다. 발사 2분 40여 초 뒤 고도 69km에서 1단 추진체 슈퍼 헤비가 분리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던 추진체는 곧 자세를 바로잡더니 조금 전 이륙했던 바로 그 발사대로 정확히 돌아옵니다. 역추진 엔진이 가동되며 속도를 줄인 로켓을 발사대 위쪽 로봇팔이 젓가락처럼 붙잡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1단 추진체를 재사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발사대가 아니라 별도의 착륙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로켓이 발사대에 바로 착륙하면 재사용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추진체에 실려 발사된 우주선 스타쉽도 66분 뒤 인도양의 목표 수역에 예정대로 낙하했습니다. 스타쉽은 미국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에 사용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화성 탐사에 쓰일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기 위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네, 전 세계를 휩쓸었던 K 콘텐츠 오징어 게임 시즌2 공개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에 드라마 속 게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이 열렸습니다. 구슬치기 같은 오랜 한국 어린이들의 놀이부터 음식까지 K컬처를 경험하는 게임에 미국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공개 90여일 만에 2억 6,500만 명의 눈을 사로잡으며 세계적인 콘텐츠로 인정받았던 오징어 게임. 3년 만에 돌아오는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앞두고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마련된 게임 체험장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현실판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찐팬들입니다. We're so excited and we're actually really nervous. Yeah, we're really nervous, but we're really excited. We think that it looks amazing and we're excited to play. 첫 번째 게임은 오징어 게임 속 유리 징검다리를 응용한 걸음 기억하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게임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구슬치기 게임이 이어집니다.
이번엔 귀여운 모습이지만 무서운 영희의 눈을 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We're both big Squid Game fans. Yeah. We just finished the game. She came in 6th, and we had a really good time. It was a lot of fun. A lot of fun. Better than we expected. Yeah. The games, very interactive, super good. 가족, 친구와 체험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5개 게임에 참여해 경쟁을 펼치고 한국 스낵과 K-팝을 즐겼습니다. Why do you like the Squid Games? Because it was fun and it had so many effects. I just liked it. I liked it a lot. Okay. And do you like K-pop? Yeah, I like it, I guess. Yeah, I do like K-pop. And do you like South Korea? Yeah! Do you love South Korea? Yeah! 비영어권 첫 에미상을 휩쓸었던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Season 2 launches on December 26th. I obviously can't reveal any of the secrets, but it's an amazing series, and I think the second season definitely delivers, and people are going to love it as much as the first one. 뉴욕에서 문을 연 오징어 게임 체험 공간은 이달 스페인 마드리드와 호주 시드니를 거쳐 내년 초에는 서울에서 한국 팬들을 만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고려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영풍과 BMK 파트너스의 공개 매수가 한 달여 만인 오늘 종료됩니다. 관심은 BMK 측이 고려한 지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로 시장에서는 한 자릿수대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또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오늘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질의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 방안을 찾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가 오늘 7차 회의를 열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대로 이달 안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영상 보고 오셨겠지만 이제는 이혼한 사이입니다. 남남이자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제 부모로서 또 혼주로서 둘째 딸의 결혼식에 이제 참석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그 13일에 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제 두 사람의 자녀 최민정 씨가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번 결혼식이 아시다시피 그 최태원 회장하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이혼 후에 첫 대면하는 자리여가지고 굉장한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4월에 아시다시피 이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 때 마지막으로 대면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에 이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잖아요. 네. 법원에서. 그래서 이후에 이제 최 회장이 상고심을 제기해서 재산 분할 소송은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고요. 재산 분할하고 또 별개로 이 이혼 판결에는 양측 모두 지금 상고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된 셈입니다. 네. 남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딸 결혼식에는 함께 하객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요. 자녀들의 부모 역할은 이제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딸의 결혼을 축복하는 마음은 같겠죠. 자, 둘째 딸 최민정 씨의 신랑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중국계 미국인이어서 대중들에게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요? 네. 그 중국계 미국인 이제 케빈 황 씨가 최민정 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웃 주민으로 만나가지고 군 경험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면서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케빈 황 씨가 2020년 한 10월부터 9개월간 한국에서 주한 미군으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연을 더 발전시켰다고 하고요. 최민정 씨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 졸업 후에는 재벌가 자녀 중 최초로 해군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자원 입대해가지고 많은 네. 주목을 받았죠. 부모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그랬듯이 과거에는 재벌가라고 하면은 대기업 오너 가문끼리나 아니면 고위 공무원 자녀들과 결혼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요. 예. 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근데 최민정 씨는 군입대 다음으로 결혼은 또 외국인하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재벌가 자제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관습을 벗어난 모습은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결혼식에 아무래도 좀 많은 이목이 쏠리다 보니까 정책의 주요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죠. 네. 재계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 현대 부회장 등이 참석을 하셨다고 하고요. 예. 정계에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 중에선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 그다음에 장남 최인근 SK ENS 매니저를 비롯해가지고 최 회장 동생인 최재현 수석 부회장님도 다 참석을 했고요. 예. 노소영 관장의 동생이자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약 500여 명이 참석해서 3시간 동안 결혼식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와, 참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재벌가 자제의 결혼식 소식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지금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네네. 지금 협력업체의 유통마진 영원을 강요한 혐의라고요. 네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 F&B 에 조치한 사안인데요, 과징금이. 네. 교촌 F&B가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 있잖아요. 전용 기름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게 유통 마진을 영원으로 제로로 낮춰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이제 전용료 가격이 약 20%에서 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당초 전용유 18리터짜리 한 캔당 유통 마진이요, 계약 시에는 1,350원으로 약정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런 협력사의 최소 유통 마진을 보장하고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게 주요 계약의 내용이었는데요.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를 빌미로 계약 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제 시정 명령과 함께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네. 뭐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이제 이 돈이 협력사들의 피해 금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한데요. 네, 이제 보시면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마진이 영원으로 이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기존의 거래 조건을 그냥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 1,500만 원의 마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교촌 F&B의 유통마진을 보니까 소폭 증가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촌 F&B 측은 본사가 아니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라는 정책으로 이제 그 F&B는 크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이제 폐 식용유를 수거할 때 이제 이익이 또 새 식용유 공급하는 이익보다 공급 이익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을 조정했어도 크게 이제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이제 소명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공정위 관계자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이제 변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모두가 살기가 팍팍한 요즘인데 이런 불공정 행위의 갑질은 좀 근절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배추가 금배추 값이 됐다 이런 소식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각종 채소값이 뛰면서 채소들의 어떤 집결체라고 할까요? 비빔밥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식당에서 이제 비빔밥 한 그릇을 해 먹는 데 있어서 이제 평균 가격이 이제 조사돼서 나왔는데요. 11,000원을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빔밥이. 네. 한국 소비자원 가격 정보 종합 포털 집계를 보니까요. 지난달 비빔밥 가격이 11,038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관 통계에서 비빔밥이 지난해 1월에 처음에 10,000원을 넘었는데요. 이후 꾸준히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1,000원 넘게 된 데는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여름에 폭염이 왔잖아요. 그래서 채소 자광이 매우 이제 부진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채소 가격이 매우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요. 배추가 53.6%, 무는 41.6%, 상추는 31.5%씩 전년 동월 대비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빔밥 이외에도요. 삼계탕도 꾸준히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17,269원으로 한 달 전보다는 1.4%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평균 물가 이제 가격이어가지고요. 네.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외식 물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식당에서 삼계탕 한 그릇을 이제 사 먹으려면 2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비빔밥에 뭐 무상채, 상추, 김치 같은 거 필수인데 이거 뺄 수도 없고요. 참 시름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주제 짚어보겠는데 뉴욕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조금 앞두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S&P 500랑 다우조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사실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만약에 보이면요, 증시가 지속적으로 강세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요 금융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실적이 잇따라 공개될 예정이고요. 기술 기업 중에서는 넷플릭스가 빅테크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금융 분석기관 팩트셋에 따르면요, 지난주 기준 회계연도 3분기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약 4.2%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기대치가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제 따라서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 발표가 실적이 이제 무난하게만 나와도 주가가 오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로만 들어도 뭐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미국 경제 향방을 또 가늠해 볼 수 있는 미국 소비 지표도 발표가 되죠. 네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나타내는 소비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뉴욕 증시가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면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잘하고 있다, 순항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믿음을 확실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소비 지표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고 산업 생산, 제조업 생산, 수출입 가격 지수, 그다음에 지역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 등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고용시장 관련해서는 주간 신규 실업자 보험 청구자 수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지표들 결과가 나오면 이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이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세 번째 부양책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액수가 빠졌습니다. 이달 말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회 대표대회에서 결정할 재정적자 인상 비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젊은이들이 바닥에 쭈그려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돗자리 또는 침낭을 펴고 쪽잠을 청합니다.
지난 국경절 연휴 중국 유명 관광지 황산에 있는 공중 화장실 풍경입니다. 중국 당국의 소비 장려에도 10만 원 남짓의 숙박비를 아끼려는 여행객들이 몰려든 겁니다. 因景区昼夜温差较大，请未在山上预订住宿的游客及时下山。景区旅游厕所不提供留宿服务。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도 0.4% 상승에 그쳐 디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른바 9.24 통화정책 발표 직후 30% 안팎 수직 상승했던 중화권 증시마저 꺾였습니다. 국경절 연휴가 끝난 뒤 발표된 38조 원 규모의 부양책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반영된 겁니다. 그러자 재정 적자를 늘려서라도 지방 부채를 덜고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주겠다는 추가 대책이 나왔습니다.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특별채권 발행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中央财政还有较大的抵债空间和赤字提升空间. 그러나 구체적인 적자 확대 규모나 채권 발행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재정 적자 인상 비율을 결정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홈런포 3방을 앞세워 LG를 물리치고 플레이오프 첫 판을 가져갔습니다. 삼성은 대구 홈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회 고자욱의 석점 홈런과 4회 김영웅의 솔로포, 5회인 디아즈의 투런포가 이어지면서 10대4로 승리했습니다. 삼성의 선발 레이에스는 7회 원아웃까지 1자책점으로 호투해 승리의 발판을 내놨습니다. 2차전에서 삼성은 에이스 원태인을 선발 투수로 내세워 2연승을 노리고 LG는 엔스를 앞세워 반격에 나섭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은 서울 등 일부 중북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시간당 최고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기온은 어떤가요? 네, 오늘 아침은 먹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쌀쌀함이 한결 덜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높고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2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그 밖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7.6도, 대전 16.6도, 창원은 19.4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3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새벽 북서쪽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이후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